저마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팩톡이 올해를 달군 4가지 핫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일명 2019 팩트체크 총정리 시간인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올해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눈썹 치고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팩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이제 정말 연말 연시입니다. 이제 한 해가 벌써 일주일밖에 남지 그러게요. 않았어요. 세월이 정말 빨리 가네요. 오늘 연말 특집으로 저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 빵마저도 연관성 쓰고 없지만 연말과 나왔습니다. 빵 머리 안 감으신 거 아니죠? 네, 아예 아닙니다. 네, 네. 네, 올 한 해를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팩톡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죠? 잘못된 정보를 이제 교정하려면 네. 복습이 필요해요, 복습. 맞아요. 그래서 좀 굵직한 이슈 몇 가지만 좀 골라서 되짚어보자는 거죠. 주제가 총 4가지인데 올해는 사실상 정치가 실종된 해였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 다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강타한 조국 정국, 거기에 관련해서도 가짜뉴스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스테디셀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항상 나오는 그 미세먼지 관련 가짜뉴스 몇 내용이 년째 있고, 계속되고 있죠. 이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좀 무게감이 좀 덜하지만 내년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사능 공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다뤄보자 합니다. 네. 뭐 순위 매기고 그런 건 없어요? 순위는 안 매겼습니다. 다 보시는 네, 그럼. 분이 알아서 매시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첫 번째입니다. 두둔. 네, 지금 국회가 1년 내내 이것 때문에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인데요. 특히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같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위원을 체입의 위원으로 강제 교체했습니다. 이걸 사보임이라고 하죠. 오 위원은 공수처에 반대, 최 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당내 다수 의원들도 찬성이었고요. 그런데 그때가 국회가 임시회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임시회 때 상임위원을 바꾼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자체도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국회법 48조 6항에 관련 규정이 있어요. 임시회 회기 중에 사보임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맞고요.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네. 이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게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상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부터 임시회, 정기회 할 것 없이 그냥 수없이 많은 사보임이 이루어져 왔어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원칙은 있는데 관행적으로 그냥 막 해온 거네요. 2002년에 헌법재판소가 사보임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결정해서 올리면 국회의장이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하는데 결국 이거는 법리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인 거죠. 검찰 자체가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이제 3개월 넘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 수사기간까지 합치면 이게 7개월째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법이라면 뭐 진작 좀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그쵸. 네. 7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으면. 관련해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부러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별 얘기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선거법이 시급한 민생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이 있었는데 정말인가요? 사실 아닙니다. 네, 사실 이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아닙니다. 국회법 85조 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제 대상되는 안건의 종류를 규정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적위원회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 어떤 법안이든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는 말이죠. 다만 이제 미국이 주로 외교나 국방 분야에서 이 패스트트랙을 인정하고 있고 또 학계에서는 지금 이 대상 안건에 대한 규정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가다듬어져야 될 부분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법안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이 법안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게 바로 공수처법과 또 선거법에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온갖 억측과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주장이 대통령이 공수처를 장악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막 독재를 하는 또 다른 칼로 이용하게 된다는 거. 저도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택시 기사님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공수처법을 하면은 우리를 다 막으려고 하는 거다. 민주당 자기네들 위한 법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또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반대쪽에는 충분히 있어요. 법안만 따져보면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이 있는데 사실 견제장치를 많이 마련해 뒀어요. 이제 먼저 백혜련 안을 살펴보면 추천위원회에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제 1명을 지명하는데 인사청문회도 거쳐서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추천위원회 이제 구성이 이제 7명인데 친여당 위원 5명, 그다음에 야당 2명. 이 정도로 가정을 하더라도 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야당 의원의 1명 찬성표는 무조건 얻어야 돼요.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대통령한테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권은희 의원안은 이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이후에 반드시 국회 동의까지 얻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뭐 반대쪽이나 야당 쪽에서 그 반대 의견을 계속 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막 독재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인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죠. 권은희 의원 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여러모로 이제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공수처 법안을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로 합쳐야 돼. 협상이 거의 이제 막바지라고 하고 주된 내용이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견제장치를 얼마나 명확하게 마련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우려가 좀 더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물론 근데 결정은 경계는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그렇죠. 있어요. 어쨌든 우려하실 수 있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건 맞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근데 뭐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문제가 1996년부터 나온 요구거든요. 이게 그때는 민주당, 한국당도 주로 다 뭐 했죠. 야당일 때 그 필요성을 계속 주창을 했었고 또 검찰 개혁이 이제 매번 마음처럼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방법을 그쵸. 한번 써보자라는 차원이니까 아, 여야간 이렇게 협의를 하면 하면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진국에는 비례대표제가 없다거나 네. 이제 연동형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 네. 뭐 그런 주장이 좀 한국당 쪽에서 나왔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네. 미국, 영국, 호주 등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지역구와 비례를 혼용해서 뽑는 나라가 더 많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로만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이제 OECD 37개 나라 중에 무려 24개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국 이유는 다양한 민의와 뭐 대표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자 뭐 이런 건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은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국당이 근거로 삼았던 게 이제 2001년에 헌재 판례가 있었는데 근데 당시 헌재 판례는 1인 1표, 하나의 표로 비례도 뽑고 지역구 의원도 뽑았던 그거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거지 비례대표제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연동형 비례제에 뭐 위헌의 소지가 일부 있다. 그런 일부의 네. 의견도 있는 점을 고려해서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반대를 많이 하긴 했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리액션 왜 이렇게 좋아? 핫 이슈죠. 아 근데 사실 이 주제는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몇 가지는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 시절에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개최가 되지 않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꼼수 청문회라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제 유튜브, 인터넷, SNS에서는 민주당 출입 기자들만 다 불러놓고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런 내용이 쫙 퍼졌습니다. 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그 당내의 기자 출입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저도 잘 충분히 모르겠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뭐 보수 언론들,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다
다 있고요.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너무 황당했어요, 들을 때. 민주당 출입 기자라고 해서 다 민주당 편이 그렇게 보시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 개념 아니죠. 단어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한 거네. 네, 민주당 출입 기자들만 불렀다 하니까 뭔가 민주당 편만 불렀다 이런 느낌이 들게. 이건 명백히 네. 허위 사실이었어요. 이거는 네.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만 부른 게 아니고요. 민주당의 공식 등록에 있는 아주 수백의 매체들 대상으로 사실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가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간담회 장소가 이제 180석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인원 제한을 두는 차원이었지 이게 무슨 그 사람들 못 오게 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민주당 출입 기자들만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한 뭐 보수 언론도 언론 보도도 좀 있었고 유튜버들도 좀 많았죠. 근데 거기에 MBC 출신 기자도 계시고 이 출입처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그거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했지? 모르겠어요. 뭐 모르셨나 봐요. 뭐 저는 어쨌든 이게 전형적인 가짜뉴스 만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날조된 정보들을 유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묘하게 좀 그러게요. 헷갈릴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유통하고 결국에는 이분들 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유포를 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국 전국대 언론도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희 KBS도 그렇고요. 핵심은 검찰이 흘리는 정보를 언론이 무분별하게 받아쓰고 있다.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과도한 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정치권으로 또 옮겨져 갔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조국 관련 보도량이 과거에 세월호나 최순실 사태를 보도했던 양보다 10배나 많다고 또 밝혔어요. 이게 뭐 명확하게 검증이 된 건가요? 10배가 많다는 게? 네, 일단 결론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에 이제 네이버 기사 검색을 통해서 얻은 그 정보를 근거로 삼았는데 분석 방법이 잘못됐어요. 왜냐면 같은 조건, 같은 키워드로 계속 조국 이렇게 검색해봐도 검색 결과값이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건수가 다 달라요,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또 계약 기간이 지나면 과거의 기사가 검색창에서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 때나 뭐 최순실 사태 그때 때 계약 기간 끝난 언론사들은 그 기사 건수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그냥 과거 기사량과 단순 비교한 건 좋은 방법이 쉽지 아니었다. 않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네. 있어요. 거기서 비카인즈라는 뉴스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처럼 이렇게 막 수시로 막 사라졌다 막 들어오고 뭐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좀 살펴봤더니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 달간 보도량은 한 6만 건 정도가 되고요. 최순실 때는 한 5만 건 정도. 그리고 조국 관련 뉴스는 2만 5천 건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 자체라기보다 어떤 이 덩어리의 크기를 따져 본 거잖아요. 이 주장의 근거는.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10배 이상 차이 난다 이거는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아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뭐 보도량 자체가 뭐 중요하겠어요. 뭐 보도질이 중요하죠. 네. 근데 보도량 발언을 놓고 이제 뭐 자꾸 언론이나 뭐 정치권 대중 할 것 없이 자꾸 어떤 진실 공방을 벌이니까 그때 검증을 해봤던 내용이죠. 네, 보도량만큼이나 또 화제가 됐던 부분이 이 조국 장관 의혹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25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확인이 된 부분인가요? 많은 인력이 투입된 건 맞아요. 근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검찰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확인은 안 근데 되죠. 이렇게- 근데 일단 제 설명을 드리자면 250명이라는 이 수치 자체가 워낙 터무니없는 숫자예요. 네. 왜냐하면 전국에서 이제 검사 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 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정원이 총 269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규모의 검사를 통째로 조국 수사에 투입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신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민주당이 그 당시에 원내 대변인 브리핑과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20명 정도가 투입돼서 과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막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대충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역대 가장 많은 검사가 투입된 사건은 이제 2016년에 아까도 나왔던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꼽히긴 해요. 이거보다 클 수는 없죠. 네. 맞아. 당시 특검 팀으로 파견 나간 검사만 2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김학의 전 차관 수사였는데 그때 있었을까? 그 검사가 13명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때 언론 보도 그치. 정말 메모드급이다. 메모드급. 엄청난 규모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조국 수사에 진짜 엄청 많이 투입은 된 거죠. 네, 어쨌든 빠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너무 영혼 없는 멘트. 네.
깜깜할 것 없이 요즘에는 또 겨울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미세먼지 문제인데요. 매번 반복되는 주장은 똑같습니다. 이게 다 중국 때문이야. 이 중국에서 이게 다 넘어오는 거야. 우리 정부는 중국한테 찍소리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이거 저희 먼지 요정까지 불러가지고 네. 팩트 체크를 했는데 1년 중 60일 정도 저희가 고농도인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중국발 영향이 되게 강해요. 그건 맞고요. 360일 전체로 보면 나머지 기간에는 국내발, 중국발이 뒤섞여 있다. 뭐 어떤 때는 국내 요인이 70% 넘게 나올 때도 있고 고농도 때는 이제 중국이랑 국내 요인이 한 82%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온전히 중국 책임이다 이런 건 분명히 아니고요. 중국의 찍소리도 못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에요.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이제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게 한 2013년 정도 되는데 그때도 이제 중국과 한국은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 감축에 대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자는 협의를 했어요. 아니 찍소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협의가 가능한 건가? 크게 야 너네 공장 다 없애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지. 그게 이제 대놓고 항의한다는 건데 이게 진짜 외교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걸 다 아실걸요. 이제 한중 관계가 되게 아주 좋았던 적이 뭐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뭐 나쁜 건 아닌데 박근혜 정권 때도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문 닫아다 이렇게 항의는 못했어요. 이게 막 중국이 두렵다 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저희가 중국과 무역적인 그런 부분도 되게 깊은데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있는 게 많으니까 국제법상으로도 뭔가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말로만 해서 이게 뭔 큰 의미가 있겠어요. 기분만 상하고 뭐 어쨌든 최근에는 한중일 공동 미세먼지 연구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공식력 있는 첫 데이터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중국 정부랑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 좀 더 원활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중국 같이 양일이 이 환경 오염,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2020 도쿄올림픽이 있죠.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방사능 공포 때문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 상화봉송과 경기가 치러지고 선수촌에서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일본 정부는 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너무 걱정인 게 제가 최근에 그 미국 드라마죠. 체르노빌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 방사능 문제가 그쵸. 엄청 큰 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본은 안전하다 할 수가 있는지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저도 체르노빌 봤는데 와 진짜 영화. 와우. 네. 영화 영화는 미드 이제 미드.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 영화 세대인가 보네. 자, 도쿄올림픽 안전한가? 요거는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위험하다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판단 유보로 하겠습니다. 네. 판단 유보. 일본 정부와 IOC는 이제 안전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여전히 저희 뭐 한국 입장에서는 불안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일본 정부가 방사능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대로 공개를 하면 좀 덜 할 텐데 그린피스나 일본 내 이제 시민환경 단체들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막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충분히 원하는 만큼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내 여러 단체가 정부를 도저히 못 믿어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측정값을 모으고 있거든요. 결과들을 쫙 종합해보면 도쿄 인근에서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오는 지역도 있지만 사실 되게 안전한 수치가 나오는 곳이 또 많아요. 그래서 좀 이견의 여지가 너무 많고 진짜 문제는 산과 숲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 방사능이 대부분 산으로 가서 축적됐다고 보는 분석이 많아요. 도심 지역은 좀 많이 재염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산과 숲에 대한 재염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잘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죠. 또 그런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아직 관련된 명확하게 연구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의견이 막 계속 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해로운 수준이다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자. 그리고 안전지향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올림픽 불참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할 수는 그렇죠. 있는데 근데 또 4년 동안 피땀 흘린 선수들의 입장도 있고 현실적으로 고려할 게 또 많거든요. 이게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방사능 문제가 계속 불거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한번 다시 팩트 체크 또. 네, 네. 언제든지 또 나오면 저희가 또 해드려야죠. 네.
이런 맥락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과 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이렇게 올해를 뜨겁게 달군 4가지 최악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최악의 가짜 뉴스라기보다는요 핫이슈를 핫이슈? 선정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좀 퍼져 있는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을 같이 본 거죠. 일단 저는 뭐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정말 일을 많이 해서 네, 아우,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들 마찬가지지만 건강도 제가 조금 안 좋아졌는데 이 팩트 아니, 체크에 근데 노화 뼈를 현상일 수도 갈아 넣으셨어. 뼈를 갈아 넣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 노화 현상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문제는 내년이에요.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네네.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나 수많은 억측과 가짜 뉴스와 온갖 정보들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몇 배는 더 많아질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팩트를 새롭게 체크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생산적이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걸 검증하는 과정인데 되게 피로감이 드는 일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걸 꼭 해야 되는 일이 네,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러게요. 그걸 또 재밌게 유튜브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뭐 KBS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저희는 계속 네.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두 분 옆에서 비타민을 상큼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교가 점점 더 심해지시네요. 애교쟁이로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저희는 다음 주에 한 주를 쉬고 2020년 새해에 만나볼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막방이 됐네요. 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방송이에요. 오늘 올 한 해 동안 저희 팩톡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저희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아시죠? 네. 새해 인사는 어떻게 저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선배님의 캐롤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뭔 소리야? 뭔 소리입니까?